안녕하세요. 마취과 의사나 의대생이시면 플루이드 매니지먼트와 트랜스퓨전 이거 정말 매일 고민하시죠. 기본 중에 기본인데도 이게 또 파고들면 최신 지견이나 좀 놓치기 쉬운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가지고 이 플루이드 매니지먼트와 트랜스퓨전의 핵심 내용들 또 좀 흥미로운 사실들을 저희가 쏙쏙 뽑아서 정리해 드릴게요. 딱 5분만 집중하시면 최신 지식으로 확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파헤쳐 볼까요? 네, 좋습니다. 특히 그 수액 쪽은요, 몇 년 사이에 Endocellular Glycocalyx Layer, 그러니까 EGL 개념이 딱 나오면서 수액 분포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수혈 전략도 계속 진화하고 있고요. 이런 변화들 위주로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는 우리 배울 때 크리스탈로이드 주면 한 14, 뭐 많으면 15, 이 정도만 혈관에 남는다 이렇게 배웠었잖아요. 근데 이게 좀 달라졌다면서요? 네, 바로 그 EGL 모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혈관 내피세포 표면에 EGL이라는 층이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단백질이 거의 없는 공간, Subglycocalyx Layer, SGL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있어요. 한 700에서 1000ml 정도 되는데요. 근데 이제 콜로이드는 분자가 크니까 이 SGL로는 못 들어가고 혈장, 그러니까 플라즈마 볼륨에만 머무르는데 크리스탈로이드는 작으니까 플라즈마와 SGL 양쪽에 다 분포를 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SGL이라는 공간이 또 있었네요. 그러면 예전처럼 그냥 단순하게 크리스탈로이드는 4배 더 줘야 콜로이드랑 효과가 비슷하다. 이건 이제 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실제 임상 연구들 결과를 보면요. 콜로이드랑 비슷한 혈관 내 용적 효과를 내려고 할 때 필요한 크리스탈로이드 양이 그 이론적인 4대 1보다는 1.5대 1, 여기에 더 가깝다는 보고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모세혈관 압력, 페퓰러리 프레셔가 좀 낮은 상황, 예를 들면 마취중 같은 때요. 그럴 때는 크리스탈로이드가 혈관 안에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맥락, 컨텍스트 센시티비티가 중요합니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1.5대 1이라니 차이가 꽤 크네요. 자, 다음은 하이포칼레미아인데요. 이건 뭐 정말 응급 중에 응급이죠. ECG 변화 놓치면 큰일 나니까요. 이 변화 순서 다시 한번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진짜 외워야 하잖아요. 그렇죠. 꼭 외워야 합니다. 순서대로 딱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제일 먼저 톨T 웨이브가 뾰족하게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그러다 점점 P 웨이브가 잘 안 보여요. 납작해지고 QRS 폭은 점점 넓어집니다. widened. 이게 더 심해지면 결국 그 사인 웨이브 형태가 됐다가 아예 S스톨이나 아니면 치명적인 V팹으로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이 흐름을 머릿속에 딱 그려두시면 좋습니다. 네, 톨티, P 소실, QRS 확장, 사인 웨이브. 오케이. 그럼 응급처치는요? 딱 발견했을 때 제일 뭘 해야 되나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시간이 없죠. 제일 시급한 건 심근세포막 안정화, 멤브레인 스테빌레이제이션입니다. 이게 최우선이에요. 왜냐면 부정맥으로 가는 걸 막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칼슘 글루코네이트나 아니면 칼슘 클로라이드를 먼저 투여해야 합니다. 아, 칼슘부터. 맞아요. 그게 심장을 보호하는 거죠? 포텐셜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K+를 세포 안으로 밀어 넣어야죠. 인슐린이랑 글루코스 같이 주거나 뭐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 아니면 베타 아고니스트, 예를 들면 알뷰테롤 같은 거 써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몸 밖으로 빼내야죠. 이뇨제 쓰거나 아니면 투석을 하거나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칼슘으로만 안정화, 그다음 세포 안으로 이동, 마지막으로 제거. 네, 확실히 정리되네요. 자, 이제 수혈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예전에는 그 HB10 아니면 헤마토크릿 30, 이른바 10-30 룰 같은 게 있었는데 요즘은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졌죠. 네, 맞아요. 확실히 restrictive transfusion strategy, 그러니까 좀 더 제한적으로 수혈하는 게 대세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수혈이라는 게 사실 위험성이 꽤 크거든요. 뭐 잘 아시겠지만 트레일리나 타코, 감염 위험 같은 심각한 합병증들이 따라올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위험 요인이 없는 좀 안정적인 환자다 싶으면 보통 히모글로빈 수치가 한 7에서 8g/dl 미만일 때 수혈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7에서 8이요? 와, 예전 생각하면 정말 많이 내려왔네요. 그렇죠. 물론 뭐 환자가 지금 막 피를 흘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임상적인 상황을 당연히 종합적으로 봐야죠. 이건 가이드라인일 뿐이고요.
예, 당연하죠. 그럼 그 매시브 트랜스퓨전 때는요, 예전에 한참 FFP, 혈소판, 적혈구 비율을 1대 1대1로 주는 게 생존율에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프롬프트 연구였나요? 네, 맞아요. 프롬프트 연구에서 초기, 그러니까 24시간 생존율에는 좀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었죠. 근데 그 이후에 더 대규모로 진행된 RCT가 있어요. 프로퍼 연구라고, 거기서는 1대 1대1 비율이랑 1대 1대2 비율 사이에 24시간 사망률이나 30일 사망률에 통계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나왔습니다. 아, 프로퍼 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럼 아직 뭐가 딱 정답이다 하기는 좀 어려운 거네요. 네, 그렇다고 봐야죠. 아직 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비율을 막 칼같이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그 환자 상태랑 계속 나오는 검사 결과 보면서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필요한 혈액제제를 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환자 바이탈이랑 랩 보면서 계속 조절하는 게 핵심이겠네요. 와, 오늘 정말 알찬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EGL 개념으로 본 수액 분포의 새로운 관점부터 시작해서 하이퍼칼레미아 응급처치 순서랑 ECG 변화, 그리고 최신 수혈 전략까지 진짜 임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팁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께도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네, 오늘 다룬 내용들이 결국은 어떤 절대적인 정답이 있다기보다는요, 환자 개개인의 생리 상태나 그 임상적인 맥락, 아까 말씀드린 컨텍스트 센시티비티를 잘 고려해서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춤형 접근, 컨텍스트 센시티비티 중요하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수술 중에 목표 지향 수행 요법, 그러니까 골 디렉티드 테라피, GDT라고 하죠. 이게 예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은 꽤 많은데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수액을 쓸 거냐, 크리스탈로이드냐 콜로이드냐, 아니면 어떤 생리학적 지표를 목표로 삼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여러분의 임상 현장에서는 어떤 GDT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혹은 어떤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